안녕하세요. 국립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의 최승호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딥러닝과 머신러닝으로 문제 해결하기 5차신데요. 딥러닝 소개 및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차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내에서 신경망 구조, 그리고 퍼셉트론, 활성화 함수,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배워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파이 문제로 XOR 문제를 한번 해결하는, 그래서 작은 신경망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딥러닝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딥러닝이든 머신러닝이든 또 인공지능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세세한 하나하나의 차이가 좀 다르긴 한데 그것을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뭐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은 꼭 반드시 구분해야 돼라고 하면 뭐 사실은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가장 큰 카테고리는 인공지능의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자, 딥러닝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마치 강아지와 고양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어떤 신경망을 통해서 얘가 강아지고 또는 얘가 고양이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지,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라이다 센서든 또는 이미지 센서든 그것을 포함한 다양한 센서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창의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길을 안내하거나 또는 그 운전자의 사용자의 안전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보통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머신러닝은 그 특징을 사람이 직접 설계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딥러닝은 특징을 스스로 학습해요. 그래서 엔드-투-엔드라고도 많이 하는데 딥러닝은 뭐 인공신경만 기반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정의나 여기 구분들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 알고리즘 전반이고요. 딥러닝의 경우는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의 하위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인공지능이 가장 큰 개념입니다. 개념적으로 봤을 땐. 그리고 그 하위에 머신러닝이 있고 그 밑에 딥러닝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사람 집중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해내는 기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머신러닝은 사람이 정한 모델 특징 추출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해서 추론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고, 또 인공신경망은 머신러닝 기술 중에 하나로 빅데이터 학습에 적합한 기술,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학습 방식도 뒤에 자세히 나오는데 머신러닝에서는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뭐 준지도학습, 강화학습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CNN, RNN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차이 해가지고 보시면 머신러닝은 이제 지도학습, 준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입력과 정답, 라벨이 이미 함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개야 또는 얘는 고양이야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진 분류로 이쪽은 강아지, 이쪽은 고양이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입력과 정답을 알려주고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쓰는 게 이제 회귀, 미그레이션이라고 하고 또 클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CNN과 SVM, 뭐 랜덤 포레스트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요. 준 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 학습이긴 한데 정답이 일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데이터에만 정답이 있는 경우에 이런 준 지도 학습을 쓰고요.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보통 정답 없이 데이터의 구조나 패턴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K-민즈 그리고 차원 축소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강화 학습은 이제 보상을 통해서 행동을 학습하는 것들인데 보통 게임이나 로봇 제어 이런 데서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이런 데서도 많이 쓰이고요. 이제 또 그 자율운전 이런 것들도 강화 학습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운전 그 자율학습 자율주행 그 자동차들도 학습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학습을 할 때 그 제조사가 그냥 일정한 그 간격으로 또는 일정한 그 조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설계할 수도 있지만
실은 그 사용자가 운전하는 패턴이라든지 또는 자주 가는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끔 스스로 학습하게끔 설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두 이제 강화학습 기법을 적용해서 이제 설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딥러닝의 주요 모델 해가지고 이렇게 모델들이 쭉 나왔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물론 이제 전공자들이라면 좀 미리 사전에 알아둔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그냥 딥러닝 모델이 굉장히 많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신경망을 기준 그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원리 자체는 크게 다르진 않는데 그 서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그 분야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CNN이니 RNN이니 뭐 LSTM, 그다음에 GRU, 그다음에 GAN,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오토인코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머신러닝은 학습 방식의 분류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학습이냐, 비지도학습이냐, 강화학습이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딥러닝은 모델입니다. 모델. 특정 모델, 어떤 모델을 내가 픽해서 가져와서 얘네들을 쓸 건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망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 인간의 뇌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을 받아서 가중치를 곱하고 또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해서 출력을 하는 가장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선들 하나하나가 모두 뉴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웨이트예요. 가중치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입력 데이터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요소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사전에 정해져 있는 공식이라든지 규칙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편향, 비아스라고 해가지고 출력값을 조정해서 학습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그 학습을 하게 되면 그 학습 자체가 효과적으로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중치뿐만 아니라 비아스, 편향을 주면서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올바른 길로 가게끔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비선형을 추가해서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했던 그런 계산들을 좀 더 복잡하게 패턴을 꼬을 수도 있고 그 꼬아진 패턴 덕분에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퍼셉트론이라고 있습니다.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입력값의 선형 조합을 통해서 출력을 결정하는 선형 분류기. 그러니까 선형 분류를 하는 것을 퍼셉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선형 분류다 하면 이제 가장 간단하게 2차원적인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집단과 또는 이쪽 집단의 차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군집을 나눌 수도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선을 그음으로써 또는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선을 그음으로써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데 요 문제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분법이라든지 이렇게 딱딱 쪼개지는 것들은 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XOR 문제라고 해서 이제 뒤편에서도 자세히 나오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선형적으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단일 퍼셉트론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은닉층이 있는 이제 다층 신경망,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해서 MLP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퍼셉트론이 이분법적으로 해서 굉장히 리니어하게 잘 구분을 합니다. 잘 구분을 하는데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그런 이제 문제들이 봉착되었을 때, 그랬을 때는 이 단일 신경망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단일 신경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다층 신경망이 도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퍼셉트론 작동 원리에서 이런 공식들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데 여기서는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뭐 시그모이드 이것뿐만 아니라 뭐 레루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함수로 이진 분류를 통해서 직선 하나로 데이터를 나누는다. 그래서 선형 분류를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퍼셉트론은 선형 분리.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MLP, 다층 신경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퍼셉트론을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입력층이 있고 출력층이 결과값이 딱 하나로 기대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퍼셉트론 문제 또는 이 문제를 또 해결하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던 XOR 문제 같은 것처럼요.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이제 MLP를 도입해서 좀 더 복잡한 레이어를 구축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XOR 문제를 보겠습니다. XOR 문제 같은 경우는 입력 두 개 값이 다를 때만 이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얘네들이 여기 보시면 X와 X1과 X2가 있는데 둘 다 00이에요. 같죠? 그러면 0입니다. 근데 반대로 둘 중에 하나가 0이고 둘 중에 하나가 1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네 그때만 1을 출력하는 겁니다. 둘 다 같은 값을 냈을 때는 반대로 0을 출력하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 이제 요 그래프를 보시면 얘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얘를 이렇게 분리해도 공통점을 찾아낼 수 없고 이렇게 분리해도 공통점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는 더더욱 그렇죠.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하나하나를 그냥 집어내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선형으로 이제 그 구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형 분리가 불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예제예요. 그래서 단일 퍼센트론의 한계를 이런 문제를 통해서 지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MLP가 필요한 것이고요. 얘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일 퍼센트론의 한계를 보여주는 가장 교과서적인 비선형 문제래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거 선으로 못 긋잖아 라고 그냥 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비선형 관계를 학습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인간은 이런 우리 시각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선형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선형적인 데이터들도 우리는 굉장히 잘 캐치를 할 수 있죠. 근데 컴퓨터는 시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베이스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텐데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것은 선형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서 좀 더 복잡한 인간과 가깝게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비선형적 관계를 학습할 수 있다. 요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인공지능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OR 문제는 딥러닝 모듈의 성질을 검증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으로 가장 많이 사용돼요. 이 모델이 새로운 모델이 발견되면 이 모델을 가지고 이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통과하는 가장 첫 번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분류라든지 음성 인식 자연어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딥러닝 응용들은 딥러닝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개발하는 그런 행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비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O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경망을 어떻게 설계하면 되냐라고 했더니 단일 퍼셉트론은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은닉층이 필요하고 은닉층을 추가한 다음에 MLP를 설계한다. 다층 퍼셉트론을 설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그림처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드린 그림이고요. 아까 보셨던 단일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그냥 인풋과 아웃풋이 그냥 1대1로 거의 매칭이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냥 층이 없어요. 여기 인풋, 여기 아웃풋, 그냥 바로 연결이 되죠. 바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히든 레이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새로운 계층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은닉 계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XOR 값 같은 경우는 입력값이 두 개겠죠. 두 개가 이 모델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서로 각각 모델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닉층은 뉴런 X1과 X2를 받아서 가중치 적용하고 활성함수 통과하고 뭐 결과적으로 비선형적 변환이 이루어진다 라고 나와 있는데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모두 다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대입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정답과 맞춰보는 거예요. 출력 계층을 통해서 맞춰보는 과정에서
여기서 바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고 요 은닉 계층이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 은닉 계층이 또 여러 개가 쌓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쌓이면서 점점 정답에 가까워지도록 이제 확률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제 설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서 0과 1 사이를 출력. 이렇게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그 데이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거대한 숫자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256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true or false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정답에 가깝게끔 이 출력 계층에 어떤 숫자를 내놓든지 간에 여기서 입력이 됐으면 출력이 될 때 가장 정답에 가깝게 correct에 가깝게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0과 1 사이로 먼저 구분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true냐 false냐, true면 다음 단계, false면 다시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치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확률을 출력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망은 순전파와 오차 계산, 그리고 역전파, 그리고 가중차의 업데이트 흐름으로 이제 학습이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순전파, 역전파 뭐 이런 것들이 처음에 어렵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전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앞으로 흐르면서 예측값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시험 문제 보고 답안 추론을 내는 과정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를 보고 문제를 풀었어요. 첫 번에 정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오차 계산은 예측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정답과 맞는지 다른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틀리면 다시 역전파로 들어오는 겁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해서 틀린 이를 다시 거슬러 와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고쳐야 돼. 이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 체크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찾으면 계산을 좀 바꿔야겠죠. 수식을 좀 바꿔야 된단 말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또 틀리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식을 바꿔서 계산 방식을 조정한다. 이런 것이 가중치 업데이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 그림은 제가 예시를 위해서 그냥 하나 가져온 거고 실제로는 이런 은닉 계층이 굉장히 여러 개 이렇게 뭐 3개든 4개든 보통 딥러닝은 5개 이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전파와 역전파 그 과정에서 오차 계산도 하고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고 해서 최대한 정답에 가깝게 흐를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코드를 한번 제가 갖고 와봤어요. 시그모이드 함수랑 미분을 가져와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예를 들면 정답을 일단 XOR 값과 정답을 알려주는 거죠. 0, 0이 들어갔을 때는 얘는 0이고 0, 1이 들어갔을 때는 1이고 1, 0이 들어갔을 때도 1이야. 요 0, 0, 1, 1이 들어가도 0이다. 요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정답을 일단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가중치도 시드라는 건 이제 난수 초기화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중치도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에포크라고 해서 반복 학습을 말하는 거죠. 반복 학습을 10,000번 정도 할 수 있게끔 학습할 수 있게끔 돌렸습니다. 그래서 순전파를 통해서 먼저 쭉 학습을 시키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쭉 학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차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류 값도 계산하고 다시 역전파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가중치를 업데이트. 또 순서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 0 또는 1로 하는데 반올림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에러 값들을 쭉 계산했더니 처음에 낮았다가 다시 처음에 0.5까지 쭉 올라갔다가 쭉 점점점 0.07까지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최종 예측 결과가 이렇게 0, 1, 1, 0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대요. 정답을 맞췄죠. 이런 식으로 그 코드를 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현을 한번 해봤는데 얘를 또 그래프로 그리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측 결과는 결국에는 이런 의미죠. 그죠? 입력을 0,0 했을 때는 실제 예측값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제대로 판단을 했고 얘는 이렇게 판단해서 제대로 판단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값과 예측 값을 비교했을 때
동일해. 그래서 그 확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됐니? 라고 봤을 때 0.07 오류율, 에러율이 이제 트레이닝 에러율이 0.0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머신이 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이제 간단하게 지금 현재 제가 XOR 문제를 이제 극복하는 그런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기술을 이제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뒷단계를 가면서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맛배기로 이런 것들이 딥러닝이고 머신러닝과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얘를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개하는 시간이었고요. 이번 시간은 저희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들고 오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